와, 박수 치면 우렁차겠는데? 박수 치셔도 돼요. 아니 인원이 이 정도면 박수 소리 어마어마해. 이 정도면 한 20명 있는 것 같은 느낌. 시작할까요? 다 보셨어요? 그럼 자기소개하면 박수 칠까요? 잠시만요. 제가 사인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네, 자기소개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박수 치고 나서 인사? 박수 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문자로 예고편 없이. 이거 배웠어요. 어떻게 알았어? 오케이, 아주 좋아.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죠. 됐어요? 제가 마킹해놓은 데 자리 쪽. 네. 뒤에 서신 드렸습니다. 네, 딱 좋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전화기 혹시 수학이 돼요? 자, 사무실 전화기 챙겨주시고. 네. 대단하다. 톤 그게 아니라 통화주는 많이 코드를 뺄까? 아예 안 돼. 괜찮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뒤에서 소리를 그때 들어가서 수학이 내려오면 예전에 삐삐삐 소리를 전원을 껐어요. 땡큐. 한 방에 간단하게 해결을 했어요. 꺼버렸어요. 밖으로 벗어나시면 화면이 나가니까요. 이쪽은? 네, 벗어나면 나가요. 아니요. 그 마킹 포인트로 해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아, 노트북까지. 그쪽으로? 네, 그렇게까지는 오케이, 동선이 충분히 오케이. 가능해요. 네. 네, 이 정도의 상태. 네, 가겠습니다. 네. 셋, 둘, 하나. 이게 저 클래퍼가 들으니까 더 긴장돼요. 그 부부의 세계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보셨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이거가 원래 BBC 원작 드라마예요. 그거 이제 거기서 원작을 써와서 만들었다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BBC에서도 시즌 1을 5편으로 만들었는데 인기가 좋아서 시즌 2까지 6편으로 만들고 다 그건데 JTBC에서는 그걸 다 사가지고 와서 16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또 다른 원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JTBC에서 방송하기 전에 그 광고문, 그러니까 기사문이 나갔는데 로마 원작자 마이크 버틀렛이 로마 신화 메데이아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보시면 맨 왼쪽이 지선우고요. 앞에 포스터인데 저 마지막이 메데이아분은 이제 저거는 중세 때 그림인데 그 메데이아를 저 그림을 포스터를 잘 보시면 지선우와 포스터는 반지를 낀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혼의 언약이 깨져서 피를 보죠. 그런데 메데이아는 저 마지막에 메데이아인데 독약을 만들고 있어요. 그 독약 그 그림 앞에 보시면 무슨 재료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독약을 만들고 있는데 저 독약을 가지고 뭘 하냐 하면 부부의 세계에 이경영 역할을 했던 사람하고 한소희 역할을 했던 캐릭터를 독약을 바른 옷을 입혀서 태워 죽입니다. 세죠?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일생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더 큰 복수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메데이아라는 이 인물은 원래 그 남편 이하손을 역경에서 구해내고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평강공주죠. 바보 온다를 장군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웃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하겠다니까 얼마나 억장이 묻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수를 하는데 일단 그 상대를 죽여요. 그 다음에
이하손은 안 죽여요. 왜? 고통을 겪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하손과 메데이아 사이에 난 두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여자가 하는 분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손 너는 죽으면 끝나는데 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데이아가 뭐 안 죽이고 실수로 죽었다는 버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극단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센티미터죠. 여기서 여러분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그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히라 비극에 나오는 오이디푸스가 그 캐릭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심리학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원래 그 철학,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키국으로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오이디푸스를 제대로 읽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잘 모르시는데 오이디푸스는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물론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잤어요. 그리고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이제 감이 오시죠?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런 낙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밝혀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손으로 자기 눈을 파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나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를 보면 불후의 명작으로 고전으로 추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요즘 아침 드라마나 미국의 드라마에 그 잽이 안 되는 막장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데이아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비극 경연대회에서 3위로 입상했던 작품이에요. 인기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자, 왜 막장으로 갔을까요?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에우리피데스도 그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왜 막장을 좋아할까요? 극단을 벌리거든요. 극단을 벌리고.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그냥 여기 깨져서 아픈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 신념이나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걸 잃은 고통을 보여줘야 관객들이 감동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이야기에서 그게 뭐가 중요한가? 요거는 잠깐 제껴놓고요. 나중에 이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근데 이야기가 힘이 세다고 해서 25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런 소재들이 지금도 힘을 발휘를 하고 하는데 영향력은 있죠. 근데 영향력은 있으면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돈을 많이 버나? 예, 많이 벌어요. 얼마나 버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1999년 6월 2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여기서 영화 한 편이 자동차 4만 대 수출보다 낫다. 그래서 타이타닉이 6억 달러를 벌었는데 이 6억 달러를 벌으려면 소나타 15,000달러짜리 소나타를 4만 대를 팔아야 됐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재계에서 뭐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영향력이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타이타닉이 13억 달러를 벌었다고 돼 있잖아요. 저 숫자가 맞을까요? 틀립니다. 더 벌었어요. 최근까지 34억 불을 벌었어요. 무지하게 벌었죠. 34억 불이면 3조가 넘습니다. 3조.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번 영화도 있어요. 뭘까요? 어벤져스? 아닙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물론 이 수치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런 그 흥행 통계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티켓 값이 1달러였다면 요즘 10달러니까 그렇게 이제 환원을 할 겁니다. 근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38억 불, 4조 2천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줄줄이 쭉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좀 나이가 아직 많지 않으신 분은 모르는 영화들 좀 있어요. 근데 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좋은 뮤지컬이잖아요. 그래서 에델바이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보시면서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참 좋았고 에델바이스가 참 좋았어. 찾아서 다시 들어야지. 그래서 찾아서 딱 듣는 순간 저걸 만든 사람한테 돈이 탁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보면 이 조단위 흥행이라고 하면 웬만한 대기업들 어떤 한 분야의 1년 매출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하는데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타이타닉이나 이런 영화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돌아가고 있고 매출이 발생해요. 사실은 이야기가 무지무지하게 힘이 세요. 그러면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시리즈 영화들이 유행하잖아요. 이제 그쪽 얘기를 해보면 해리포터 아시죠? 그 여자 조안 룰링이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이분이 해리포터를 출판하기 전까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살았어요.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아기를 카페에 가서 유모차를 한 손으로 유모차를 흔들어가면서 한 손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해리포터가 나오면서부터 97년에 1편이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최소 5억 부가 팔렸습니다. 5억 부 그러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 이분이 2018년 한 해에만 해리포터로 조안 롤링이 번 돈이 5,400만 달러, 613억 원을 벌었어요. 그죠?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로 만든 영화 전체가 벌어들인 돈이 7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시절부터 조안 롤링의 시대까지 무지하게 돈을 벌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야기는 정말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산업이 원래 힘이 셌는데 최근 들어서 그 이야기 산업을 더 키워주는 획기적인 변화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지금은 CGV 가서 골라서 보죠. 뭐 메가박스 가시기도 하고. 근데 이 전주만 해도 아주 오래전에는 개봉하는 영화를 보려면 삼남극장에서 가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재개봉관, 변두리 재개봉관 가서 봐야 됐고 재개봉관이 끝나면 3번관을 가거나 정읍에 있는 극장이나 김제에 있는 극장에서 상영을 했어요. 순차적으로 상영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서일이라는 아주 걸출한 배우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신성일 선생이 전성기 시절에 영화 한 편 찍으면 개런티를 얼마를 받았냐면 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70만 원이면 그 당시에 단독주택을 한 채를 샀어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의 아파트 매덕을 받는 거죠. 사실 요즘 송강호급의 톱스타도 그런 거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동시에 4편을 찍었어요. 아침에 한 편 찍고 오후에 한 편 찍고 밤에 2편 찍고. 왜 이렇게 많이 찍었냐? 그 당시에는 TV도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어서 영화가 그 역할을 해서 한 영화가 서울에 있는 피카디리 극장, 전주에 있는 삼남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예를 들면 김제읍에 있는 극장에서 개봉할 때까지 벌어들인 돈이 엄청났는데 그게 통계에 안 잡힌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부터 이야기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살았어요. 통계가 발달이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시스템이 무너져서 이야기 산업을 더욱 발전시킨 변화가 언제 왔냐면 비디오 테이프
툭 빌려주는 시장이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왔습니다. 그거는 보통 관객들은 잘 모르시지만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획기적인 변화예요. 극장에 안 가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늘 뭐 하지? 슬리퍼 찍찍 굴고 비디오 거기 가서 빌려다가 1,500원 내고 와서 봤죠. 그러면서 시장이 2배 정도로 커졌어요. 100원 벌던 게 200원을 벌게 된 거죠. 그리고 영화라는 게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옛날에 구경 갔잖아요. 영화 구경 가자고 했잖아요. 차려입고 어디론가 나가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집에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획기적인 변화였고요.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멀티플렉스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 4월에 강변에 CGV-11이 생겼어요. 스크린이 11개가 생겼습니다. 한 극장 안에. 그리고 나서 약 5년 후에 최초로 한국에서 1,000만짜리 영화가 나옵니다. 실미도라는 영화. 그게 2003년이에요. 멀티플렉스가 생기지 않으면 1,000만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처음 멀티플렉스 생기기 전에는 우리나라 관객들은 1년에 1.2편, 한 편 정도를 봤어요. 그런데 멀티플렉스가 생기고 나서 2019년에 4.37편, 4편을 넘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4배 이상 커진 거죠. 극장 시장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단관 시절보다 지금 요즘 더 많이 가잖아요. 또 편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대부분 쇼핑센터나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야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잽이 안 되는 사건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뒤에 프로즌 보이시죠? 어디부터게? 요즘 애들 엘사 드레스, 꼬마 여자애들 엘사 드레스 입고 난리죠, 그죠? 프로즌 입고 여기 보시면 디즈니 영화들, 그다음에 픽사 영화들, 스타워즈도 있고. 이거 뭐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어공주 있고 이게 있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여기로 다 들어왔어요. 휴대폰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휴대폰, 패드, 컴퓨터, 그리고 요즘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LG 텔레비를 사면 리모컨 누르면 넷플릭스, 유튜브 자동으로 뜹니다. 해보셨죠? 아예 장착을 해서 나와요. 그리고 KT 가입을 하면 넷플릭스 3개월치 무료로 줍니다. 텔레비에서도 그냥 인터넷만 연결해서 누르면 이 모든 콘텐츠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날리지도 않고 단 1년에 10,000원 맞으면 돼요. 아니죠, 한 달에 걸으시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디즈니의 플러스가 붙었어요. 여기 조금 보이죠? 플러스. 이건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어요. 원래 올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데 디즈니에서 만든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걸 OTT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볼 수 있는 VOD인데 인터넷과 결합이 된 VOD. 이게 이제 내년에 들어옵니다. 다행인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디즈니 좀 더 싸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요즘 넷플릭스는 10,000원 조금 넘죠. 싸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면 시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러면 디즈니하고 넷플릭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디즈니가 이겨요. 넷플릭스. 아니요, 다 틀리셨습니다. 스토리 홀딩스가 돈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OTT 서비스들입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다 아시죠? 넷플릭스 자체 영상 많이 봤는데 킹덤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여기 옥자도 있어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옥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챕터는 아마존에서도 있으면 서비스를 합니다.
여기는 EPL 중계를 해서 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쭉 만들어요. 애플도 합니다. 애플이 컴퓨터를 만들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AT&T라는 거는 우리나라 KT, SKT 같은 통신회사인데 거기 CNN이 있고 여기서 워너, DC는 이게 만화 히어로물 만드는 거기, 그다음 HBO, CN 이건 카툰 네트워크라고 미국에서는 애니메이션 채널을 굉장히 센 편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돈 내면 하는 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디즈니를 보시면 픽사가 있죠. 여기 줄줄이 이 센 애니메이션들 엄청나게 많죠. 니모를 찾아서 뭐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 이게 마블 코믹스 히어로물 어벤져스 줄줄이 있죠. 그 다음에 20세기 폭스하고 최근에 디즈니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20세기 폭스 영화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게 소니 픽처스 영화들이 다 있어요. 디즈니가 다 샀어요. 콘텐츠로 따지면 콘텐츠의 양과 질로 따지면 넷플릭스가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드는 걸 갖다가 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작가, 감독들이 좋은 영화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사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흥행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흥행 사업이라고 하냐면 하이리스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3할 타자는 잘 치죠. 이쪽은 1할 타자는 잘해요. 9개는 손해봐요. 9개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9개는 돈을 못 벌어요. 10개를 만들면 한두 개는 성공하고 한 서너 개는 평균이고 나머지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 한두 개가 나머지 걸 다 커버를 하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누가 지느냐? 이 사람들이죠. 이 만드는 사람들. 제작자. 근데 그럼 그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업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크레딧의 데미지가 좀 가겠지만 크게 손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지게도 스토리오 디스가 돈 번다고 말씀드려요. 우리 원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시고, 그래서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의 산업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시면 요즘은 상상하는 건 다 찍어냅니다. 3520년 은하계 저 멀리에서 벌어진 일도 찍고요. 한 5000년 전 선사시대에 일어난 일도 다 찍어요. 다 만듭니다. 단, 이야기가 재밌어야 돼요. 이야기가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데이아 정도의 힘이 있어서 2500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으면 이야기는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다시 막장으로 가시죠. 다시 메데이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막장 드라마는 관객들이 좋아해요. 그죠?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영화나 드라마나 공연 연극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뭘 파는 건가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팔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소비한 관객들은 뭐를 얻을까요? 위로? 네, 위로도 얻죠. 위로도 얻어요. 좋은 영화 보고 나서 가서 막 네? 그렇죠. 대리만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리만족. 내가 못해본 일을 해서 충족감을 느끼고 존재 이유를 찾는 뭐가 있을까요? 인생? 그거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면 저는 안 해요. 아, 네. 재미. 네, 그렇죠. 재미를.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려면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우리 물건은 재미와 의미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어도 안 팔립니다. 그런데 재미만 있으면 팔리는데 의미만 있으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재미가 우선입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힘이 나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아니 어렵게 2시간 시간 내서 10,000원을 바치고 설교로 교회에서는 되지만 극장에서는 못 참죠. 근데 재미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미입니다. 그러면 뭐가 재미있는 걸까요? 야 재밌다 그러잖아요. 해태하고 롯데하고 붙었어요. 9회 말 투아웃 2-3 발루 3대2 재밌죠? 이런 게 재미입니다.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그 재미라는 게 뭘까요? 도박. 고스톱 치면 재밌어요. 도박 맞습니다. 그 3점 내고 또 한 점 내서 투고하고 보니까 둘은 독박이고 또 한 점 더 그래서 고스리 딱딱을 재밌죠. 네, 재미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손에 땀을 쥐게 재밌다. 재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를 넘어가면 뭐가 오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관객들이 독자들이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야기해서 받는 거는 감정이에요. 미안 또는 통쾌함 또는 슬픔 또는 무서움도 바뀝니다. 호러 영화는 무서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호러 영화를 안 무섭게 만든 건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그냥 평범한 감정 같으면 우리네 사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금을 울린다 그러잖아요. 심금을 울리는 좋은 이야기, 좋은 소설. 심금이라는 게 마음 심자 그 줄 그 금자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줄을 퉁 튕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싶은 사람 울게 만들어주고 우울한 사람 즐겁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우울한 사람 더 우울하게 만들어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조금 이따 얘기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잖아요. 그죠? 웬만한 감정 가지고는 자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도 메데이아처럼 하고 지선우처럼 하는 거예요. film편 중에서 포스터가 제일 약해요. 메데이아처럼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장이에요. 그런데 그 막장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심금이 울려진다고 하면 그래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나 안티고네나 메데이아라는 분들이 고전으로 여태까지 살아남고 메데이아가 이게 5,000년 전의 작품이지만 그래서 저작권 안 줘요. 이 포스터는 다시 만들려면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 작품이 이 두 작품으로 돈을 벌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 심금을 울린다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좋은 감독들이 상만을 받고 천만 흥행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 다음 작품 내놓을 때까지 4-5년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저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정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나리오 하나 쓰는 거 무지하게 쉬워.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데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마에서 피땀이 흐를 때까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대사 한 줄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는 스튜디오 6라는 회사는
그 감독 작가들이 힘든 그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그 노력을 조금 더 비꼴 수 있게 해주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노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게 좋은 소재 있으면 주세요.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이 헐리우드에서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기업화하는 건 저희가 처음이고요. 근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신금을 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법칙은 아니고요. 그 나름의 그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호러 영화를 쓸 때하고 로맨틱 코미디를 쓸 때하고 다르겠죠. 또 소설을 쓸 때하고 시나리오를 쓸 때하고 드라마 대본을 쓸 때는 또 달라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봐줘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나라의 이야기 상품이 갑자기 커진 것 같아요. K-팝이 있고 또 뭐 있죠? 많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K-방역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에 수출된 드라마가 네, 97년도에 수출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한류라는 말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힘이 세지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깐느와 아카데미상을 받은 건 그건 대단한 일이고요. 그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지금은 좀 더 올랐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기생충으로 번 돈이 3천억이 넘었어요. 3천억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도 넘는 그런 숫자인데 그리고 요즘 드라마도 수출 많이 하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중국에서도 우리 쪽하고 같이 기획을 해보고 싶어 하고 저 작가 감독 넘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잠깐 좀 휴지기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악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고민을 무지하게 했고 오프닝으로 부부의 세계를 올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전북대에 계시는 강준만 교수께서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한류의 역사라는 책. 근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 한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건 책 사서 보시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강준만 선생이 요걸 하신 말씀이에요. 한과 흥으로 그렇게 집약이 됐다. 저는 거기다가 냉평과 아이들이 어른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거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한이 맺히면 화병이 날 정도로 화병 무슨 사전에 올라간 거 아시죠? 화병이란 말 뭐. 근데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술을 먹어. 3차까지 가서 쪼리는 대로 먹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애가 너무너무 이뻐. 아주 이뻐 죽겠어. 착하고.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너 오늘 나랑 먹고 죽자. 달리고 그러다 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극단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나믹해요. 그리고 극단으로 가요. 그런데 제가 작가들이나 감독하고 시나리오나 드라마 회의를 할 때 하는 얘기가 더 벌려, 더 밀어. 그래서 어디까지? 극단까지. 여기서 조금 가면 이거 위험해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게 서야 돼요. 그래야 관객들이 짜릿하고 감동을 느껴요. 아니면 못 느껴요. 아주 절묘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한과 흥을. 근데 제가 이거를 넣었어요. 한, 대, 흥. 이게 뭐냐 하면 한과 흥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영화한테 끝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관객이요. 냉탕 같다 온탕 같다 막.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극단적으로 업앤다운을 만드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의 세계 지선으로 하는 거 보면 그 메데이아 끝까지는 가요. 나중에 그 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별일 다 없잖아요. 그게 이 스릴러도 나오고 막 공포도 나오고 막 극단적으로 막 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 술 먹고 야 신나 가자 신난다 좋은 일이 막 가잖아요. 그래서 떡이라도 먹고 기억 블랙아웃 될 때까지 먹어요. 그게 행오버란 영화예요. 행오버란 영화 아세요? 그 헐리우드 영화인데 그 남자친구 4명이 자기 친구 결혼식 그 들러리를 쓰는 친구들인데 총각 파티하러 가가지고 떡이라도 먹고 일하는데 호텔 방에서 막 닭이 움직이고 무슨 호텔이가 나잖아요. 야 여기 닭이 왜 있니? 그러니까 떡이대서 하는 얘기 형으로 만들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2편도 나왔어요. 그죠? 되게 재밌잖아요. 총각 파티하고 와서 그 다음날 들러리 쏘고 결혼식 가야 되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난장판 돼 있고 무슨 닭이 침샘 쫙 이게 재미입니다.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냥 어떤 놈이 술 먹고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결혼식에 갈까 말까 아슬아슬하다. 이건 낙에 극단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들었다 놨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얘기가 돼야. 근데 제가 너무 센 얘기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금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 제가 저희 회사를 이제 세우고 나서 명함을 바꾸기 전에 제가 가지고 다니던 명함에 문구를 하나 넣었어요. 어떤 슬픈 이야기도 이야기를 쓸 수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문구를 제가 써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덴마크의 오래되신 소설가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노벨상은 못 탔어요. 근데 그분 소설을 보시기엔 좀 어려운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했어요. 아웃 오브 아프리칸 영화 아시죠? 굉장히 좋은 영화죠. 그분이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그 소설가. 실제로 겪은 일을 써서 소설을 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감독이 이 영화를 중심 줄기를 뭘로 잡아야 될까를 무지하게 고민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딱 떠올랐어요. 아 이건 소유에 관한 이야기다. 소유. 그래서 메일 스트립은 그 잘생긴 로버트 레드포드를 소유하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불행은 뭐냐면 그 로버트 레드포드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속박당하고 소유당하는 게 싫어. 그래서 깨져요. 그래서 그래, 너구나고 나까지 헤어지자. 그리고 마지막 비행을 가요. 그래서 내가 비행 갔다 와서 이건 예약이 돼 있는 거니까 너랑 괜찮은 작별을 할게. 내가 가서 죽어버려요. 이게 극단입니다, 여러분.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을 소유는 포기하고 가까이에도 또 두려고 했는데 그 가까이에도 못 둬.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에 둬야죠,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죠. 아, 사람. 그 중간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릴 스트립 머리 감겨는 주는 장면, 명장면이지. 여자들 보고 무지하게 좋아하죠, 그죠? 그래놓고 감독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감정 끌어놓고 죽여버려요. 자, 이렇게 과일도한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는 여기 있습니다. 또 악마는 프라다를 잊는다가 잊지 않는다가 잊는다가 네. 그 영화를 보면 재밌죠? 근데 이건 실화입니다. 그 앤 해서웨이를 보면서 저거 내 얘기하고 극장에서 펑펑 운 여자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 여자가
레지던트예요. 병원에. 패션하고 병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기 상사가 메릴 스트립 같은 상사가 있는 거야. 우리 과장이, 외과 과장이 나를 그렇게 아니 나오지도 않은 해리포터 원고를 가져오라고? 그죠? 그러니까 극단.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할 때 가장 좋아하는데 그런 마일드한 그런 것들도 극단으로 돌려줄수록 좋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면 사랑, 일이면 일에 본질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걸 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심사도 이제 많이 해요. 그런데 한 7, 8년 전에 어떤 출판사하고 같이 해서 공모전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2일인가요?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받습니다. 그러니 공모 기간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20일까지는 한 18일, 19일부터 와요. 하루에도 더 쓰려고. 그래서 막 마감 시간에 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받은 때가 아니라 이렇게 원고로 받았는데 첫날 출근하자마자 첫 원고가 DHX 그 뭐죠? DHL 특급 배송으로 왔는데 그것도 특급 배송하면 몇만 원 더 내야 되잖아요. 왔어요. LA에서 왔어요. 공모전 열어봤어요. 800페이지. 쓰신 분이 80몇 살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 써놓고 계산 다 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내야지. 노인네들 딱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 다 해서 저기 오픈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할아버지 일생이 다 들어요. 그런데 난감하죠. 다른 사람들이 부자게 방문을 가져가야죠. 저는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꼼꼼히 읽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막 얼마나 파란만장하셨겠어요. 80 몇 세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10 몇 년생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겪죠. 그게 다 들어있어요. 가슴 아프지만 상품성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다 읽습니다. 왜냐? 그게 어떤 사연인데 그분의 일생이 들어있는데 그죠? 그 무게를 안 보고 던지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일제시대 때 어떻고 일교 때 어떻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거 다 읽어줘야 돼요. 읽고 나서 저는 고민을 합니다. 이분이 이 글을 쓸 때 저 속 깊은 곳에 뭐를 가지고 계셨을까? 그거를 찾아내서 드러내주면 독자와 관객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감동을 해요. 800페이지를 다 읽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만들지 방법을 찾고 이분이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찾아내서 드러낼 때 독자들이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실 게 뭐냐면 요즘 극장 10,000원 정도 하나요? 뭐 할인만 9,000원, 11,000원? 소설책들 싼 건 한 8,000원부터 뭐 한 20,000원짜리까지 있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뺏는 거는 그 돈뿐만이 아니에요. 2시간을 뺏어요. 2시간을 우리한테 투자하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못 받으면 성질나죠. 죄송하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굉장히 높으신 소설가분이 소설을 재미없게 쓰는 건 교도소 보내야 된다. 제약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감동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더 애를 써야 돼요. 이야기 산업이 보시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 돈을 벌려면 우리가 투자하게 됐어야 돼요. 감동이 돈이거든요. 감동이 돈이에요.
그래서 메데이아를 쓰던 시절에 우리 3대 그리스 비극 그 작가라고 그러죠.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가 2500년 전에 사실은 저녁에 작가들하고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하고 지금 하는 게 똑같이 했어요. 야, 감동해. 야, 재미없게 쓰면 그게 되냐? 근데 우리가 맥주 마시고 무슨 닭다리 뜯는 거 대신 포도주 정도 먹었겠죠.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어. 왜? 우리 그게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민을 끊임없이 했고 그런 고민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리홀딩스는 우리한테 오는 이야기는 최대한 감동에 포커싱을 해서 재미를 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 구성원.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쪽 이야기 쪽이나 광고 쪽 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이디어는 한 타스에 1달러다. 12개 1달러예요. 무지하게 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개를 치면 한 80센트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 80센트짜리 아이디어를 몇 억짜리로 만드는 거. 감동을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일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저희나 감독이나 작가들의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를 위해서 위시해서 우리 팀들은 오래 경험을 해서 그 길을 좀 알아야 돼요. 그 길을 좀 알아서 남들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좀 찾아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 이야기가 돈이 많이 되는구나 이제 아셨을 거고 그 시장에 들어오세요. 자기 얘기를 쓰세요. 앞으로는 출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국민의 작가화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합니다. 자기 얘기를 쓰세요. 심리학적에서 보면 5살인가 7살인가쯤 되면 글 쓸 준비가 끝난다 그래요. 그때 경험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라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언제든지 글 쓰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미국은 자서전 시장이 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자서전을 옛날처럼 안 써요. 나는 언제 태어났고 그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고 내가 유치원을 어디 다녔고 첫 키스를 언제 했고 이렇게 안 써요. 내가 아버지와 겪었던 갈등에 대한 이야기만 써요. 내가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써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5번, 6번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다 그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에 서툴러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픽션화 한다고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쓰세요. 다 쓰세요. 우리 이사님은 지난번에 제가 만나뵀을 때 이야기거리 누구인지 이야기 보고 저 무지하게 괴롭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느꼈던 감동을 다른 분들하고 나누세요. 사실 돈도 많이 벌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느낌이 많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지를 드러내십시오. 그런 독자와 관객들이 다 알아봅니다. 조금 힘드시면 저한테 오세요. 스토리홀딩스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살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갈등은 겪지만 앞으로는 걱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처에
고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힘이 있는 건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죠? 같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